제가 4억을 보태서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제 손주 돌잔치 날. 네, 여러분.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30년을 견디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어머님, 이제 집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며느리로부터 집을 다시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을 맞이한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요? 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간섭하지 않고 그저 도움만 주는 시어머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저는 작은 원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3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7평짜리 원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제가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30년을 시댁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한 후 겪었던 모든 일들. 특히 올해 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손주 지우의 돌잔치가 있던 날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1979년이었죠. 그때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도 선해 보였죠. 하지만 시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야, 이거사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빨래를 이따위로 해? 다시 해. 청소를 했다는 게 이거야?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참아. 참으라고만 하더군요. 1년 후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나도 5명 낳았어. 그걸 가지고 유난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를 낳던 날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병원은 무슨, 집에서 나으면 되지. 결국 산통을 12시간 겪은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구실은 하는구나. 그게 제가 들은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민수가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26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말했어요. 너 재혼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재산은 내가 지내야 해.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네? 시집살이는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일해. 그래야 민수 키우지. 저는 그렇게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일상이었어요. 민수는 주로 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민수가 할머니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제게는 엄마라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번 돈은 전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민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민수가 13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수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아들을 키우게 된 거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저를 잘 따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머니만큼 못해. 할머니가 보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도 민수 학원 숙제를 봐주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그렇게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전부 민수에게 쏟아부었어요. 제 옷은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서 입고 제 신발은 1년에 한 켤레 사는데 민수는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사줬습니다. 우리 아들은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30살 되던 해 집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 그게 바로 지금의 며느리 윤지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는데 눈빛이 굉장히 냉정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갑더군요. 마치 업무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차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민수를 보냈더니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여자 괜찮을까? 두 번째 만남도 비슷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스마트폰만 보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만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뭐 하는 일을 해요? 대기업 다닙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마케팅입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수가 좋아하니까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반년 후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오는구나.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지영 어머니는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산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되시는 분이시죠? 지영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깔보는구나. 그 느낌이 확 왔어요. 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혜란입니다. 앉으세요. 앉자마자 박혜란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건가요? 혼수요? 네, 요즘은 보통 반반 하잖아요. 그래도 집은 신랑 쪽에서 마련하는 게 기본이고요. 집. 저는 그때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요. 제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어서 월세요? 박혜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신랑 어머니가 월세에 사세요? 네,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혼자 키우셨다고요? 그럼 과부시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이고,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출이요? 그럼 나중에 우리 딸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래도 신랑 집에서 기본은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화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결정된 것은 이랬습니다. 신랑 집에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신부 집에서 전세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를 털었습니다. 3천만 원. 35년을 일해서 모은 전부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 1억 5천을 마련했어요. 민수에게 통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잘 살아라. 고맙습니다, 엄마.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하지만 식장 배치부터 문제였어요. 신랑 쪽 하객들은 왼쪽 뒤편에, 신부 쪽은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지만 외롭게 느껴졌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반면 신부 쪽은 친척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박혜란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착하고 좋네요. 우리 딸이 복 받았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말은 왜 없지? 신혼여행을 보내고 나서 두 사람은 전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신혼 초기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요. 문을 열어주는 지영의 표정은 항상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반찬 좀 해왔어. 아, 네. 냉장고에 반찬을 넣는데 지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요. 반찬은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우리 민수가 엄마 반찬을 좋아해서. 민수 씨는 제가 만든 음식도 잘 먹어요. 그 말에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분쯤 있다가 나오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가요. 아니야, 엄마는 집에 가서. 그냥 먹고 가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해서 저는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영은 거의 말이 없었고 민수만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죠? 지영이가 만든 건데. 응, 맛있네. 지영이 요리 진짜 잘하죠? 그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편해서요. 제가 하는 게 편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설거지하면 불편하다는 뜻인가?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지영은 항상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있는 며느리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집안일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 양말에 구멍이 난 걸 보고 꿰매주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양말 좀 줘봐. 내가 꿰매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새로 사면 돼요. 아니야, 이런 건 꿰매서 신으면 돼. 저희는 그냥 새로 사서 신어요. 그 말투가 뭔가 저를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프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감기 몸살이 심한데. 어머,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민수가 혼자 왔습니다. 지영이는? 지영이는 회사 일이 있대요. 그래, 민수가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가버렸어요. 그래, 가봐. 민수가 나간 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차 지영이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엄마, 우리 아기 가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다음 날 바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지영의 표정은 역시나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님, 아, 지영아.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아, 네. 거실에 들어갔는데 소파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혜란 씨였어요. 어머, 사돈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손주 소식 듣고 미역국 좀 끓여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제가 딸 음식은 제가 챙기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민수가 급히 나왔습니다. 엄마, 어서 앉으세요. 엄마 미역국 먹고 싶었어요. 민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주신 것도 있는데. 지영이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건 민수가 나중에 먹으면 되겠네. 나는 이만 갈게. 엄마, 좀 이따가 가요. 아니야, 엄마 할 일 있어. 저는 급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저 집에 가면 눈치를 봐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임신 기간 내내 저는 거의 지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도 지영이가 좀 예민해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출산 당일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정말? 우리 민수 아빠 됐네. 엄마 지금 갈게. 엄마, 잠깐만요. 지금은 안 되고, 왜? 엄마가 손주 봐야지. 장모님이 계셔서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박혜란 씨를 마주쳤어요.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네, 손주 보러 왔습니다. 아, 근데 지영이가 지금 너무 피곤해 하는데요.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손주를 보지도 못하고요. 며칠 후 지영이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조리원 방문 시간을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언제 가면 돼? 주말에 오세요, 엄마. 주말이 되어 조리원에 갔습니다. 박혜란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박혜란 씨의 언니, 오빠 가족들까지.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손주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우리 지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아볼 수는 없었어요. 박혜란 씨네 가족들이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우리 외손주 예뻐! 엄마 닮아서 예뻐! 저는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박혜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와? 조리 기간에는 시어머니 오면 안 좋다던데. 엄마, 작게 말해요. 들려요? 들리면 어때? 사실이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100일이 되었을 무렵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전세 집이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래요. 집을 팔 거래요. 그래? 그럼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겠네. 그게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요. 1억 5천으론 부족해요. 얼마나 올랐는데? 비슷한 집이 2억은 돼야 해요. 2억 5천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요. 엄마, 혹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억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엄마 제발요. 지영이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도 안 좋대요. 민수가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민수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손주 잘 키워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돌을 앞두고 민수가 또 왔습니다. 엄마,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우리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 내 전세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요, 엄마. 엄마 집을 팔아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 집은 엄마가 사는 집인데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너희랑? 네, 엄마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다고? 손주도 매일 볼 수 있고? 지영이는 뭐래? 지영이도 괜찮대요. 엄마가 지우 봐주시면 지영이도 일하기 편하다고. 저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3억에 팔려서 대출 5천을 갚고 나니 2억 5천이 남았어요. 그 돈을 전부 민수에게 줬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민수 돈 1억, 대출 1억 5천. 그리고 등기를 할 때 제 이름도 넣어줬어요. 고맙다, 아들아. 저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이사 첫날부터 지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제 방이고, 여기는 민수 방이고, 저기 작은 방이 어머님 방이에요. 제가 쓸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5평도 안 되어 보였어요. 방이 좀 작네. 저희도 집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첫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오늘 저녁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너 피곤하잖아. 어머님, 제 부엌은 제가 하고 싶어요. 제 부엌이라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는데 지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밥 좀 하려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어머님, 부탁인데요. 부엌 일은 제가 할게요. 제 방식이 있어서요. 저는 또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부엌에 거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빨래를 하려고 해도,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 집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에서 나올 타이밍을 재야 했어요. 너무 일찍 나가면 지영과 마주치고 너무 늦게 나가면 늦게 일어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TV를 보려고 해도 지영이 저 드라마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양보해야 했어요. 손주 지우를 보고 싶어도 함부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기 자고 있어요. 어머님, 지금은 수유 시간이에요. 어머님, 아기가 놀라요. 항상 이런 이유로 막혔어요. 어느 날 제가 지우를 안고 있는데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왜 울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아기 주세요. 아, 미안. 내가 뭘 잘못. 어머님이 안으시니까 아기가 불안해하잖아요. 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안는 게 잘못인가? 민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원래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제 방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치 보이고 뭘 해도 지영이 불편해했거든요. 제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왜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지영과 박혜란 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어. 그러게. 내가 같이 살지 말라고 했잖아. 집 살 돈이 필요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모르겠어.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요양원.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60대인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지우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2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돌반지를 샀습니다. 150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가진 돈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싶어서 과감하게 샀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백화점에서 70만 원짜리 한복을 샀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초라하면 안 되지. 돌잔치 2주 전 거실에서 민수와 지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돌잔치 파티룸 예약했어. 어디로 했어? 강남에 있는 곳? 엄마가 추천해준 데야. 좋네. 하객은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우리 쪽에서 한 50명? 엄마 쪽에서 30명 정도. 그럼 80명? 우리 쪽은? 우리 쪽은 친구들 좀 부르면 되지. 엄마는? 엄마? 당연히 오시지. 엄마 친척들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친척들. 솔직히 제게는 연락하는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시댁과도 연 끊고 살았으니까요. 제 친정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뜸했어요. 그럼 나는 혼자 가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잔치 날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당일날 저희 엄마가 오시는데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다니?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너무 앞에 나서시면 엄마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서요. 무슨 뜻이니?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지우 할머니야. 왜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제발요. 오늘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한 돌반지를 꺼내봤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이거 줄게. 건강하게 자라라. 드디어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8시쯤 방에서 나왔는데 민수와 지영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돌잔치인데 당연하지. 저희 먼저 가서 세팅 확인해야 해서요. 어머님은 좀 이따가 오세요. 내가 같이 가면 안 되니? 파티룸이 좁아서요. 나중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알았어. 두 사람은 지우를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1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12시.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1시. 돌잔치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언제 가면 돼? 아, 엄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엄마 혼자 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파티룸에 도착한 건 1시 30분이었어요. 입구에는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파티룸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민수와 지영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어머님, 저기요. 지영이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우리 엄마가 오시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기 구석이요. 거기 조용히 계셔주세요. 지영아, 나는 할머니야. 왜 구석에? 어머님, 제발요. 오늘만. 지영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망칠 순 없지.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정말로 구석이었어요. 화장실 옆이었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빼고요. 30분쯤 지났을 때 박혜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혜란 씨는 무대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앉았고요. 반면 저는 화장실 옆 구석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우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박수 소리. 먼저 지우의 성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우가 태어나는 장면, 100일 사진, 여러 순간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전부 박혜란 씨와 찍은 사진뿐이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닌가? 돌잡이 순서가 왔습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박혜란 씨가 옆에서 우리 외손주 하며 환호했습니다. 지우가 돈을 잡았습니다. 와, 부자 되겠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 사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양가 가족 모두 나와주세요. 박혜란 씨네 가족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야 민수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엄마도 오세요. 저는 일어나서 무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가득해서 제 자리는 없었어요. 결국 맨 끝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반도 나오지 않을 위치였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박혜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거기 계셨어요? 몰랐네? 그 말에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칸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나는 뭐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한참을 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데 문이 열렸어요. 박혜란 씨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우셨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박혜란 씨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급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 같았어요. 혹시 신랑 어머님이세요? 네, 아, 인사드려요. 저는 민수 선배 후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안에서 같이 계셔야죠.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냥 좀 쉬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들어가세요. 곧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에요.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로 돌아왔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 그리고 박혜란 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지우가 케이크에 손을 넣고 얼굴에 바르자 사람들이 웃었어요. 와, 귀여워. 사진 찍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저기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여기 있지?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박수 소리.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에게는 긴 감사 인사, 저에게는 짧은 한마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로 산 한복, 정성스레한 화장. 하지만 얼굴은 죽어 있었어요. 1층에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5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추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돌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걸 언제 주지? 아니, 줘야 하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의 대학 친구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제가 민수를 키울 때부터 알던 애였어요. 이모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재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우셨어요. 아니야. 거짓말. 얼굴 보니까 울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안에서 다 봤어요. 뭘?
이모가 구석에 앉아 계신 거요. 그리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아무도 이모 안 부르는 거요. 화나더라고요. 제가 민수 형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오늘 돌잔치니까. 재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 민수 형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무슨 말이니? 형이 요즘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가 집을 샀다고. 그래. 내가 도와줬지. 근데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돈으로 샀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나중에 요양원 보낼 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형, 그건 너무하잖아라고 했더니 형이 웃으면서 농담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담 같지 않았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그건 이모 그리고요. 형수도 마찬가지예요. 형수가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다. 빨리 내보내고 싶다고. 이모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이모가 돈도 다 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증여 취소라는 게 있대요. 증여 취소? 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왜 나오셨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나 집에 갈게. 왜요? 아직 행사 안 끝났는데. 나 여기 있을 이유가 없더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는 나 없어도 행복해 보이던데. 엄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나 줘. 엄마, 나 이제 지쳤어. 저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아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아까 말한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니? 다음 날 재훈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접받았는지, 이현주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인데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어머님이 정당하게 증여하신 재산을 회수하실 권리가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편지 받았구나. 증여 취소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없어져요. 내가 준 집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야. 엄마, 제발요. 지우도 있는데. 지우는 내가 키워. 나는 이제 모르겠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영이 제가 묵고 있던 모텔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포기하고 돌아갔더군요. 다음 날 박혜란 씨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요? 집을 다시 가져가신다고요? 네, 그럴 거예요. 사돈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요? 당신 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돌잔치 때 저를 구석에 앉혔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다고요? 손주 할머니를 구석에 앉히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돈 어르신,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당신네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진정을 하라고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와 마주쳤어요.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영도 옆에 있었는데 저를 째려봤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자를 심각하게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는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돌잔치에서 구석에 앉았던 일,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일,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욕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요양원 이야기까지. 재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재훈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민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쓸모없으니까 나중에 요양원 보낼 거다라고. 확실합니까? 네, 저도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4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미 판결 났어. 엄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처갓집에 가든지. 처갓집에서도 저희를 안 받아줘요. 장모님이 화나셨대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넌 그걸 다 버렸잖아.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민수네 가족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았습니다. 4억 5천에 팔렸어요. 대출 1억 5천을 갚고 나니 3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15평?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1억은 통장에 넣어뒀어요. 제 노후 자금으로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재훈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모 축하드려요. 고맙다, 재훈아. 이모, 이제 행복하세요. 응. 그럴게. 이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외로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 요가 수업을 신청했어요.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숙입니다. 좋아요. 등록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첫 수업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즐거웠어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수다 떨고 수업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 있어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면 좋겠네. 딸은 시집 가면 끝인데.
글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고, 저녁에는 TV 보다가 일찍 자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우는 내 손주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벌어서 해결해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저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니?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지영이랑 이혼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버렸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지금은 원룸에서 지우랑 둘이 살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지우 키우느라.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힘들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는 내가 불쌍해서 도와줄 생각 없어. 네, 하지만 지우는 내 손주니까 엄마. 일주일에 한 번 지우를 데려와. 내가 봐줄게.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단 너는 오지 마. 지우만 데려와.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지우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민수가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갔어요. 지우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민수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후회돼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 지우를 보는 게 제 낙입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어머니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겪은 일들을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